웅진코웨이는 게임 업체인 넷마블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오전에 이사회를 열고 넷마블을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15개월 만에 소규모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첫 양자 협의를 가졌던 우리나라와 일본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5곳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우선 지정됐습니다. 내년 토지 보상과 지구 계획 등을 거쳐서 오는 2021년에는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갑니다.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들면서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또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카드도 꺼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곳들이 이번에 지구 지정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네, 경기도 남양주의 왕숙 1지구와 2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또 과천의 과천지구 등 총 5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지구지정 고시를 하는데요. 택지개발의 첫 번째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토지보상,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 3차로 발표했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나머지 2곳과 또 다른 대규모 택지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 그러니까 특히 강남권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공급 신호를 보냈는데 오늘부터는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고요? 네, 이상 거래를 잡겠다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거래 신고된 건 중에서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또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등입니다. 국토부는 2달간 실거래 신고분 중에서 1,200여 건을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거래가 최근 서울 집값의 과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특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 4구와 마용성, 또 서대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이 오는 수요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은 종료가 됐죠.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체 열차 운행률이 현재 90%대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은 첫 차부터 사실상 100% 가동돼 우려했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 등도 속속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KTX 열차 운행률은 평시에 80%, 일반 열차는 74%로 KTX는 저녁 6시 반, 일반 열차는 밤 10시쯤 완전 정상 운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파업은 일단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무기한 파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네, 우선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긴 한 건데요. 서울 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예고했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16일 자정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 임금 피크제 완전 폐기와 안전 인력 충원 문제, 또 4조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 중인데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측 요구에 비용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할 방침이지만 일정 부분 가동률 하락이 불가피해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은행의 건전성과 또 안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의 자본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이 최근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 비율 현재 어느 선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10%대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전체 19개 은행 가운데 최하위권이고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에도 뒤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까지 수차례 유상증자에 성공하며 15% 이상의 양호한 이 BIS 비율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 BIS 비율은 13.85%까지 하락했고 올해도 하락세를 거듭하더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11.74%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 BIS 비율이 10.5% 아래로 떨어지면 배당이 제한되고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확충 계획을 요구받는 등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BIS 비율 두 자릿수를 지켜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 기자, 그런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요. 카카오뱅크는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고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를 했는데 BIS 비율은 왜 이렇게 나빠진 겁니까? 네,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은 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 잔액은 올해 1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까지 13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대출 자산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BIS 비율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최근 2달 연속 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도 이 대출 수요를 줄여 BIS 비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주주 변경을 위한 지분 정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고 이로써 카카오의 지분을 기존 18%에서 34%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지분 변경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긴급 유상 증자를 통해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커피값만큼만 투자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공모 리츠라는 상품이 화제입니다. 공모 리츠라는 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생긴 이익을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최근 공모 청약을 마친 롯데 리츠에 거액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롯데 리츠가 한창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좀 생소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리츠는 특정 부동산이나 관련 대출의 투자에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 신탁입니다. 롯데리츠는 현재 건물주인 롯데쇼핑이 세입자가 되고 투자자인 롯데 AMC가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요.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보유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점포 10곳을 3개로 묶어 운용할 예정입니다. 롯데리츠는 해당 10곳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연간 6.3에서 6.6% 내외의 배당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롯데리츠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몰렸고 또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롯데리츠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358.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공모가는 밴드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어 롯데리츠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시행했는데요. 총 공모 주식의 35%인 3,009만 4,554주에 대해 19억 440주 청약이 접수됐고 보증금 개념인 청약 증거금이 약 4조 7,610억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63.28대 1로 공모 리츠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이번 공모로 리츠는 약 4,299억 원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이 자금은 롯데리츠가 롯데쇼핑의 현물 출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제외한 잔여 점포 9곳의 매매 대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웅진코웨이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게임 기업인 넷마블이 선정됐습니다.
넷마블은 웅진 싱크빅이 가진 웅진코웨이의 지분 25.08%를 인수하는데 1조 8천여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깜짝 등장한 넷마블이 결국 우선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네요. 네, 웅진그룹 자회사인 웅진싱크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웅진코웨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넷마블을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웅진 측은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선 우선 협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 3월 코웨이 지분을 MBK 파트너스에서 1조 6,832억 원에 인수했지만 그룹 사정이 악화하자 지난 6월부터 재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본의 차례는 넷마블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털 등이 참여했는데요. 넷마블은 1조 8,6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당 9만 8천여 원 수준으로 지난 11일 웅진코웨이 종가 8만 1,400원보다 약 20% 높습니다. 사실 게임 기업인 넷마블이 본의 차례 참여하면서부터 인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넷마블은 앞서 본인 차례 참여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왔다면서 웅진코웨이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 구독경제 비즈니스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성장 둔화를 렌털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풀어가려는 전략을 택한 건데요. 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렌털 계정은 총 738만 개로 170만에서 200만 개에 머물고 있는 2위 사업자와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과 웅진그룹은 이르면 이달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분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15개월 만에 부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확전은 막을 수 있었지만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수출과 규제와 관련한 세계 무역기구 양자 협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시 협의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 산업부 정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부분 합의 내용,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일과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미중은 1단계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신 중국은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분 합의는 향후 3주에서 최대 5주 뒤에 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 최악의 상황은 서로 피하자는 차원의 합의로 해석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미니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니딜이다, 그러니까 부분 협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최종 타결까지는 앞으로 좀 더 험난하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동안 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쟁점에서 힘겨루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뒷받침할 만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고 오는 12월 15일 예정된 관세 부과는 보류되지 않아서 관세 폭탄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그러니까 한일 간 갈등 소식도 하나 더 짚어보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WTO 양자 협의라는 걸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를 열었는데요. 이 6시간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한일 양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협의를 하기로 해서 이 대화로 해결할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이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자 협의 기간은 이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대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아직도 큰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도 이 비교적 선방 중이라면서 너무 쉽게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이 수석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지난해 물가가 워낙 높았던 데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 규제와 내수 부진, 또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 규제 혁신 방안 3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6번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금 전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버스 차고지나 천연가스 충전소의 부대 시설로만 설치를 허용했던 수소 충전소를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부대 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출을 허용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확장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총 33가지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규제 혁신 방안 말고는 또 어떤 안건들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수출 기업의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 전 단계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의 일환으로는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나의 영화를 50% 이상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스크린 독과점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도 자동차 산업의 제도약을 위해 미래자동차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선업 경쟁력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부산 경남 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 현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 지원은 서류상 실적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으로 챙겨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조선 업황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곧 전자결제사업부의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광모 회장의 취임 이후 힘을 쏟고 있는 그룹의 사업 개편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LG유플러스의 전자결제, 그러니까 PG 사업부의 인수 대상자 윤곽이 나왔다고요? 네, LG유플러스는 최근 전자결제 사업부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비바리퍼블리카를 선정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달 말 진행된 본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가격은 3천억 원대로 관측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자결제 분야의 사업 판도에도 변화가 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전자결제 분야는 LG유플러스가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각이 진행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가 단숨에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번 전자결제 사업부 인수를 통해 자체 온라인 결제망을 갖추고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매각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LG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그룹 차원에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자결제 사업부 매각도 이에 연장선으로 풀이되는데요. 전자결제 사업부는 최근 사업자 진출이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CJ 헬로 인수를 위한 자금 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LG유플러스는 이번 매각 이후 유료 방송과 5G 등 주력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 11일 그룹 차원에서 육성 중인 30대와 40대 젊은 인재 100여 명과의 만남을 마련하고 도전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건설이 계열사를 통해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해 4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반도건설이 계열사를 통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취득했다고요? 네, 반도건설이 계열사를 통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5.06%를 취득했습니다. 반도그룹 계열사인 대우개발은 특별관계자인 한영개발, 반도개발과 함께 한진칼 지분 5.06%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8일 공시했습니다. 대우개발은 한진칼 지분 매입 목적을 단순 취득이라며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개발이 앞으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이번 지분 매입으로 대우개발이 한진칼의 4대 주주에 올랐는데요. 대우개발의 이 5.06% 지분이 한진오너일과와 KCGI의 경영권 분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술적으로 델타항공 지분을 한진가의 우호 지분으로 가정할 경우 한진그룹 측 지분율은 38.93%이고 대우개발과 KCGI 지분을 합산할 경우 지분율은 21.04%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KCGI와 델타항공, 대우개발의 지분을 모두 합산할 경우 지분율은 31.04%로 오너일가의 지분율 28.93% 대비 2.11%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한진오너가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소강 상태로 접어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상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진가의 우호적인 델타항공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감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 검사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금감원은 정확한 일정을 금융위원회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권사 종합검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쯤에는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부문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뒤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후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만큼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금감원은 올해 1분기에 거래소 검사를 계획했지만 금융위와 협의 끝에 무산됐는데요. 이후 금감원과 금융위는 일정을 협의했고 4분기 중에 검사를 하자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벌이게 되는 겁니까? 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가급적 다양한 부문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매매 시스템 운영이나 전산 시스템 등을 집중 검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시스템의 한 축으로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돼 금융위가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4% 오르며 207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3% 오름세입니다. 64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넷마블과 웅진코웨이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1조 8,600억 원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두 종목 모두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넷마블 현재 0.2% 오름세, 웅진코웨이 역시 1.2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1년 4개월여 만에 장중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3분기 깜짝 실적에 이어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2.14% 오르며 5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30%가량 오르며 29,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유플럭스 역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5G와 유료 방송에 집중하기 위해 PG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1.08% 오르며 1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